네, 이번 시간에도 전시를 위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생애 공부하는데요. 이제 런던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배우로서 또 시인으로서 또 극작가를 활약하게 되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그 17세기에 16세기 말 17세기의 런던은 15만의 그 당시 규모로서는 굉장히 큰 그 대도시였고요. 예, 저희 테임즈강에 그 당시 사진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1647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564년, 1616년에 사망이 되는데 약 30년 후에 사망 30년 후에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보게 되면요, 이 테임즈 강이 있게 되고요, 테임즈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곳이 이제 그 런던에 있는 유명한 세인트 폴 커시드럴, 세인트 폴 성당이죠, 이곳이요. 그리고 여기 왼쪽 끝에 보면은 여기에 이 글로브라고 써 있습니다. 글로브, 예, 우주극장. 예. 실제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소유권을 행사했던 극장 경영했던 그 글로브 시어터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글로브 시어터라고요. 조그맣게 지금 나와 있는데 GLOB라고 잘 보이려면 모르겠는데요. 이곳에서 이 무렵에 뭐 수완 시어터, 글로브 시어터, 뭐 장미 시어터, 뭐 블랙프라이어스, 바로 이 무렵에 테임즈가 바로 밑에 소독, 지금 소독인데요. 이 지역에 극장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직접 극장 경영주로서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배우라는 게 이 중세 때만 하더라도 그냥 떠돌이 배우들, 그냥 뭐 유랑극단, 그리고 뭡니까 마을에 뭐 요관이랄지 뭐 시장 바닥에서 그냥 메이크시프트 상설 무대를 만들어 하는 거 있는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런던에 왔을 때는 상당히 더 시어터, 항구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다 것이죠. 상당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분위기가 어떤 그 퍼실리티랄지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어스 1세 때는 먼저 뭡니까? 이 전문적인 그 배우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중을 받았었고 수입도 괜찮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햄릿에 보게 되면은 그 극단이 이 햄릿의 그 뭡니까 그 궁궐로 오게 되는데, 이 여기에서 그 배우에 대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극 중에 한 말이 있게 되죠. 저희 작품 속 햄릿에서 말이죠. 배우란 시대의 축약도요 연대기니까요 말했거든요. Oh, they are the abstract and brief chronicles of the time. 배우에 대해서 상당히 뭡니까 적확하게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들은 배우들은 귀족들이 발행한 배우증, 배우 허가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우들은 그 후원가들이 있었는데요. 그 패트롤 하게 되죠. 영국은 이제 중세 때부터 사실 패트롤 제도가 발달이 됐죠. 그래서 문인 패트롤인데요. 이 문인 패트롤 이전에 중세 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 성자, 수호 성자가 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뭡니까 중세 때부터 그 위대한 그 아주 훌륭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자들로 추앙받으면서 이 성자들이 인생의 각 영역을 이렇게 뭡니까 돌아본다는 것이죠. 뭐 여행을 관장하는 성자, 뭐 예술을 관장하고, 뭐 건축을 관장하고, 살림을 관장하고, 뭐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런 그 제도가 이어지면서 문인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패트런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는데 15, 16세기부터 나오지 않았냐 추정하는 건데,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대 때 능력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문인들을 후원하는 그런 귀족들이 있었고, 또 뭡니까 이런 배우들을 전문적으로 후원하는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원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극단에 뭡니까 이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공보를 호칭을 썼고, 또 왕실의 허가증을 받은 여왕의 극단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귀족을 중심으로, 왕족을 중심으로 그런 그 극활동을 장려를 하고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동시에 그런 거니까 상류층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그 배우가 아니었고, 상당히 훈련 과정을 거친 역량이 뛰어난 배우들이 모였을 거라고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7개의 극단이 활약했었고요.
각 극단은 12명의 배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인 남자와 그리고 소년 배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이 바로 여자 대신에 옷을 그러니까 여자같이 입고 여자 목소리를 내고 이 배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여자들은 그 명예스러운 그 신분 허가증, 배우라는 그런 극단에 수록되는 그 신분 허가증을 명예스러운 것이었는데 여자들한테는 그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 배우가 없었던 것이었고요. 근데 극단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또 이제 귀족 후원자 이름을 따가지고 극단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후원자가 죽게 되면은 또 새로운 후원자가 바통을 받아가지고 후원하기 때문에 이 후원자 이름을 따라서 바꿔야 된다. 그게 바로 처음에는 뭡니까? 로드 리스타스맨 리에스타 공작의 이제 극단이었는데 리에스타가 죽게 되니까 로드 스트레인지 이 바꿔져가지고 나중에니까 로드 챔버레스 컴퍼니가 로드 챔버레스 컴퍼니 되는데요. 그렇지 후원자 죽게 되면은 그 새로운 후원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극단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드 챔버레인스 컴퍼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이 배우들의 기록이 꽤 많이 있어요. 그중 유명한 사람이 리처드 버비지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평생 같이 그 활동했던 사람이죠. 리처드 버비지요. 그다음에 존 페닝스, 그다음에 헨리 리어, 그다음에 우리의 윌리엄 셰익스피어. 콘데드랄지, 어거스틴이랄지, 필립이랄지 여러 사람이 있게 되거든요. 이들이 같습니까? 이들의 그 공연 기록도 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마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 리처드 버비지가 바로 더 시어터라는 한국의 극장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 공연을 했지 않았겠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 이제 배우로서 역량은 어떠했느냐 상당히 좋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1992년 출판업자 채틀, 1992년 출판 채틀이 남긴 글에 가면은 연기력이 뛰어났다. 연기력이 뛰어났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배우였던 윌리엄 비스톤이 그러니까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연기력에 대해서 극찬하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게 되고요. 이걸 봤을 때 상당히 그 연기력이 훌륭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처드 버비지와 함께 12월 26일과 28일에 그리니치 궁궐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몇 개의 희극과 막강글 공연하여 상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게 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기록인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가는 리처드 버비지랄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왕 앞에서도 이런 걸 공연했고 상당히 그 당시에 배우로서도 인기가 있었고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추정이 아니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실존성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햄릿에서 이 유령이 나오게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유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그 유령 역할을 담당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극작가로서 이제 셰익스피어가 되는데요. 시를 많이 쓰게 되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왔을 때 새로운 극의 형태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새로운 극의 형태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존 릴리, 여기 나오는 존 릴리, 여기 이제 그 대학의 제사들이라 하죠. 존 릴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요. 로버트 그린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조지 필드 옥스퍼드 나왔고, 토마스 키드는 로버트 그린은 케임브리지 나왔고, 조지 필드 옥스퍼드. 토마스 키드는 대학을 안 나왔는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라틴을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이죠.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토 말로우는 케임브리지를 나왔는데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 크리스토 말로우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 말로우가 바로 이 새로운 형태의 극이라는 것은 영국적인 비극을 극에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작품이 바로 템벌레인이었습니까? 템벌레인, 그다음에 닥터 파우스트, 그다음에 주 말타, 유대인의 말타. 인간의 무한한 집착, 인간의 무한한 욕망, 알고자 하는 욕망, 정보에 관한 욕망, 물질에 관한 욕망을 그려가지고 결국은 다 파멸을 끝나는 것들을 그린 것이 바로 이 크리스토 말로 작품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영국적인 비극, 이것을 크리스토 말로가 시도를 했고 상당히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대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의 그러니까 표현력이랄지 뭐 작품을 다루는 기량 같은 것은 말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이들이 바로 이제 대학의 제사들이랍니다. 유니버시티 위트스, 대학을 나온 자들이 말입니다. 대학을 나온 제사들이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급부상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질투를 하게 되고 뭡니까? 여러 가지 혹평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 이제 로버트 그린이 이제 있게 되는데 로버트 그린이 실제로 그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자, 로버트 그린이 남긴 글을 보도록 하죠. 우리들의 화려한 깃털은 우리들의 화려한 깃털을 예쁘게 꾸며서 벼락출세한 시골뜨기가 있는데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시의 구조를 통달한 도사가 되는 것처럼 최상의 문구를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저 허풍장이가 자신의 독창력에 의존해 글을 쓴다면 머릿속이 빈 공터라 펜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니 그 장면이 어찌 가관이 아니겠는가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로버트 그린이 그 대학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자기들의 작품 우리들의 깃털을 예쁘게 뭡니까 장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꾸며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쓰는 말이 이 벼락 출세한 시골뜨기란 말을 쓰거든요. upstart crowd, 이 벼락 출세한 시골뜨기가 이렇게 말이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 신분이랄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그런 거 무식한 거랄지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상당히 그 비판적인 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자기 것인데 그걸 약간 꾸며가지고 각색해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뭡니까 의시되면서 마음껏 자랑한다.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게 되면 이런 글을 남겼다는 자체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실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탐구할 때 왜 그가 위대한 사람인가? 그의 문학의 어떤 점이 위대한 것인가? 어느 독창적인 문학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창의성이 있는가? 이걸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죠. 그런데 이제 제 견해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줄거리 같은 걸 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전에 있어 왔던 왜 기록에서 나온 작품이랄지 연구에 있었던 뭐 전설이랄지 설화랄지 이런 것들을 각색이야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로버트 그린이 바로 그와 같은 혹평을 가했죠. 업스타트 크로우, 그죠? 갑자기 출세한 뭡니까 시골빛 까마귀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로버트 그린의 겨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윈터스 테일 겨울 이야기가 적혀있는데 이 겨울 이야기가 바로 로버트 그린의 뭡니까 판도스토를 개장한 것이다. 실제 비슷하거든요. 구성이랄지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로버트 그린의 이 작품을 개장한 것이 겨울 이야기고. 그 다음에 1990년 이전에 토마스 키드가 You Are Hamlet이라는 작품을 썼거든요. 근데 이것을 상당히 뭡니까 유사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뭡니까 공부하는 햄릿이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사랑의 호수는 존 릴리의 앤디 미용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것이죠. 이같이 실제로 보게 되면 기존의 작품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것이죠. 표현이나 주제나 구성이나 소재의 활용이 있어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고 로미오 줄리엣 같은 경우도 이미 알려진 내용을 뭡니까 각색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독창성은 무엇이냐, 천재성은 무엇이고 문학적인 기교는 무엇이냐 이걸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작품을 활용했다, 개작했다 그러한 예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서양 문학사에서 보게 되면 100% 독창적인 작품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이전에 했던 그 작품들이랄지 전설, 신화, 뭐 포크테일, 뭐 민속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의 작품들 이런 것들을 뭐 각색,
연대에서 나온 같은 내용들을 뭐 하는 것들이 할지 막 있게 되는데, 이 이제 로버트 그린이 말한 대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짜깁게 명수인가 뭐 그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은 표현력, 어휘의 사용, 그다음에 어휘를 통한 표현력이 있지 않느냐. 이게 제 부분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주제를 다루는 거, 소재를 다루는 것에서도 엄청 보니까 연구할 것이 많고 뭐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동시대 작가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했을 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어휘 활용, 이것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정도로 아주 절묘한 그런 천재적인 그림입니다.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제가 따로 이제 작품을 나중에 이제 작품을 분석하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는데 말이죠. 이제 어떻게 글을 쓰느냐.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친구였던 벤 존슨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한 번 펜을 들면은 일사천리로 달려 고쳐 쓰는 법이 없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동양에서는 퇴고 한 번 쓰고 또 고치고 수정하게 되는데 그런 퇴고 과정이 없이 한 번 펜을 들면 일필휘지 쑥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약 20년 동안의 극작 생활을 했는데 평균 1년에 2개씩의 작품을 내게 되거든요. 2개. 이 2개의 작품을 낸다는 것은 굉장한 뭡니까? 노력과 집념과 그죠? 창의성이 동원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의 작품을 쓰는데 몇 년간 걸려가지고 고뇌하고 뭡니까 수정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한 번 쓰면 그냥 휙 나갔다는 것이죠. 이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20년 동안 37개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시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라 할까요? 아주 작품을 쓸 때 깊이 뭐 20세기 작가지 제임스 조이스랄지 T.S. 엘리어트 같이 한 줄을 쓰는데 막 맨날 몇 개월 고민하고 쓴 것이 아니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냥 휙휙 나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극장 운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또 올려야 할 그런 급한 사람이 있었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작품 하나를 가지고 막 5년, 10년 그게 아니에요. 그냥 1년에 2개씩 휙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성이 뛰어났었고 어휘 사용이 뛰어났었고 모든 면에서 탕의 추종을 불허했다라고 이제 이 벤 존슨이랄지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로버트 그린 같은 대학의 제자들은 상당히 뭡니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에서 대배우로서 극작가로서 시인으로서 활약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로 사우샘턴입니다. 어로 사우샘턴 경영이 되는데요. 이 어로 사우샘턴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어로 사우샘턴입니다. 20세에 아주 미남이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고전어도 많이 했고요. 남긴 작품도 라틴어를 쓴 작품도 있게 되고 말이죠. 굉장히 지성입니다. 당시에 세도가 있고 말이죠. 이 어로 사우샘턴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적극 호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와가지고 약 14세 무렵에 드라마 스쿨을 마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재량이 학문적인 축적된 것이 부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런던에 왔을 때 바로 사우샘턴 집에서 당대 최고 지성인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참여했을 것이다.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부족한 학문적인 그런 뭡니까 직접 보화를 쌓았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로 사우샘턴이 윌리엄 셰익스피어한테는 은인이요. 이 자기 뭡니까 배우로서 극작가로서 런던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후원자로서 역할을 너무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비너스 아도니스, 그 다음에 크리스의 능력, 루크리스의 능력이라는 헌정신 형태로 시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후원자인 사우샘턴한테 헌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를 보고서 사람들이 한 평이 있게 됩니다. 리처드 반필드 같은 경우는 그대 셰익스피어여
그대의 그런 달콤한 꿀이 흐르는 듯 하노라. 달콤한 꿀이 흐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존 이브 같은 자들은 말이죠. 달콤한 혀를 가진 셰익스피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달콤한 스위트 호니, 달콤한 스위트 텅, 이게 달콤함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당시 사람이 느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표현력에 대한 일반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제 자 시도 쓰면서 배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작품을 쓰게 되면서 그다음에 극장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말하게 되면 쇼 비즈니스에 직접 참여를 하게 돼요. 쇼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어터 먼저 보니까 우주극장을 주주로서 하려고 되는데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우주극장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 법적 소유권 기록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주극장 1999년 글로벌 시어터를 6명과 함께 소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친구 버비지, 리차드 버비지가 소유하고 있던 블랙프라이어스 극장을 또 그 소유권의 7분의 1을 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극장 블랙프라이어스 이 극장 경영주로서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로서 또 그걸 쓰면서 극장을 경영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굉장히 바쁜 사람이죠. 우리 흔히 윌리엄 셰익스피어 하게 되면 배우, 그다음에 뭐 극작가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쇼 비즈니스를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연한 작품이 그러니까 흥미를 끌지 못하면은 극장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극장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고 그 군중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트렌드, 어떤 걸 좋아할 것이다. 이런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자기 작품 속에 혹은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 투영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극장 경영주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실제로 주요한 극장을 직접 운영했다. 근데 단독 운영은 아니고 친구와 함께 뭡니까 주주 형식으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그냥 극장을 인수하는 그 법률 서류에가 셰익스피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실존 인물이 된 것이고 가상 인물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서류까지 어떤 그 음모론자들이 꾸미고 했다 하게 되면 뭐 없는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존재했고 상당히 기록이 많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 우주극장은요 약 1600석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1600석. 굉장한 것이죠. 굉장한 겁니다. 지금 소극장도 뭐 150석 뭐 그런데 이 16세, 17세기에 1600석이다. 굉장히 뭡니까?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요. 이 우주극장을 두고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인 헨리 5세에서 투개장 같은 모습입니다. 투개장. 그래서 콕피트라는 것입니까? 싸움딱지 싸움하는 그런 투개장 같은 둥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혹은 목조로 된 O자형, this wooden O 됐습니까? this wooden O, 목조형의 O자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극장 인기를 할지 그리고 극장 수입은 상당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극장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뭐 재현되어 있고요. 이 글로벌 시어터랄지 뭐 블랙프라이스 극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지금 템즈강 바로 밑에다가 그 옛날에 있던 그 자리에다 그대로 재현해놨습니다. 해놨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활약했을 때 극장 모습을 그 당시에 보니까 화가가 그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 그 당시에 극장의 모습입니다. 위가 터져 있고요. 그래서 우천기는 그 공연하지 않았다 하지요.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극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보았을 때 이게 이제 칼라로 그 당시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그 당시 글로벌 시어터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극장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보니까 그 기록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뭐 프랑스랄지 이탈리아에서 온 그 여행객들이 영국에 와가지고 이 극장을 관람과 그걸 관람하고 극장 모습을 보고 이 공연 같은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랬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천둥 치는 모습이랄지 뭐 빛을 천둥 치는 모습이랄지 뭐 유령이 나온 모습 같은 것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잘 돼 있다 해가지고 했을 때 예, 그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이 관중들이 좋아했고 그게 몰입해가지고 보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17세기 때문에 아주 그 어리숙하고 미숙한 형태의 음향 효과랄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미숙한 상태가 아니었고 상당히 어드밴스되어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극장 경영주, 그다음에 배우로서 또 시인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그 생활인, 그럼 런던에서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런던에서 생활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없어요. 있는데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자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자 런던에서 이제 뭡니까 극작가로서 경영주로서 뭡니까 시를 쓰면서 뭐 배우로서 뭐 이런 사후 오후 인정을 하게 되는데 런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 고향에 있는 가족을 방문했을 거라고 이렇게 뭡니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이 런던에서 이제 배우로서 극장 경영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돈을 모으게 되면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이 고향에서 땅을 삽니다. 집을 삽니다. 서서히입니다. 자기 고향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고향에서 이제 뭡니까 이 돈을 축적해 가지고 상당히 좀 고향에 그 뭡니까 좀 돈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옥스퍼드를 거쳐 가지고 스트라포드 통하고 런던에서 서쪽으로 이제 옥스퍼드 그다음에 스트라포드 고향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옥스퍼드를 들려가지고 고향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하고 해서 뭔가 있게 되거든요. 그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같이 지금으로 치면은 일종 기러기 아빠인 것이죠. 기러기 아빠입니다. 햄릿은 죽고 이제 주디스하고 그러니까 수산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게 돼요. 하드웨이가 말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고 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혼자 런던에 살면서 가족은 고향의 스트라포드 에이븐에 놔뒀느냐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내가 추정기는 런던의 생활이 너무 바쁘고 복잡하다 보니까 가족을 따로 놔두고 자기의 세계 배우로서 시인으로서 극작가로서의 몰두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겠냐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기러기 아빠였다? 뭐 주일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갖게 했겠죠. 이건 좀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좀 거기가 짭뚱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몇 가지 런던에 살면서 몇 가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좋은 기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살았으니까 혼자 살았겠죠. 가족은 지금 그러니까 스트라포드 아이번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살겠거든요. 그런데 비숍 게이트에 살았는데 세금을 기피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2파운드 13실링 4펜스에 달하는 세금을 기피하게 돼요. 그러다가 비숍 게이트에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사우스워크. 사우스워크인데 그냥 오늘날 서덕이라고 말합니다. 비숍 게이트에서 서덕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런던의 세무관청에서 그의 거트를 추적해가지고 새로운 주식가에 추적해가지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신분을 알고 찾아가지고 그에게 뭡니까 세금 증서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내가 지금 불명예스러운 세금 조세포탈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동명이인으로 받을 것이냐 이런 논란이 서됩니다. 실제로 그랬다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다 완수했다고 나오는데 아마도 그랬다면은
이와 같이 극작가로서, 배우로서, 작가로서, 이 극장 경영주로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금 그 기간을 넘겨버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기록상으로 봤을 때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와 같이 세금을 뭡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주소 공개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뭡니까 이제 확실한 어떤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관련을 봤을 때 세금 고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흔했습니다. 그 당시요. 아무래도 17세기다 보니까 뭐 조세 그 제도 같은 거랄지 뭐 징수 같은 것이 아주 체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는 뭐 세무 공무원들의 어떻습니까 일이 또 뭐 늦어진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면 복잡한 고려 사항이 있긴 하는데 만약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자신이 도망쳐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라면은 그 템페스트의 이제 그 양심에 관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템페스트의 양심에 관한 부분. 세바스찬이 하지만 당신의 양심은 안토니오가 양심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발에 드는 동상 같은 것이라면 나는 신발이라도 신어야 할 거요. 그러나 내 마음속엔 그러한 성스러운 기질 따윈 남아있지 않소. 아무리 많은 양심이 나와 밀란 사이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들이 나를 괴롭히기 전에 그것들이 먼저 얼어붙고 녹아서 없어져 버릴 것이요. 템페스트 나오거든요. 양심에 대해서. 그죠? 양심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만약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세금을 내지 않고 뭡니까 도망다녔다라면은 그때 그 양심의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했을 것이고 그걸 작품 속에서 이와 같이 투영했지 않겠냐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기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가발 제조업자 집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하숙했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엄연한 그 도큐멘터리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동명이인이냐 우리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냐 그건 또 이제 별도 문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1612년 런던 법정 기록에 의하면 약 47세가량의 워릭주 스트래포드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하숙집 주인인 마운트 조이와 그의 사위인 스테반 벨로 사이에 결혼을 둘러싼 분쟁 증인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하숙집 주인이 사위하고 분쟁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정 중재인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명이인이 아니라면은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실존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걸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생활인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그 죽음과 유언장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